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다시 알프스 서클 여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알프스 서클 여행 5일차 독일 알프스 피센에서 스위스 라인 폭포를 만나보고 알자스 지방이죠.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콜마르 리크위르 지역으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그 피센에서 출발해서 독일 지역이죠. 독일에서 그 스위스 지역으로 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예를 들어 구글 맵이 피센에서 뭐 라인 폭포 이렇게 딱 찍어주는 그 루트, 말하자면 제일 빨리 가는 쇼컷이죠. 그 루트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자는 꼭 지도가 찍어주는 그 직선거리, 그 길로만 다니는 것이 뭐 이렇게 최선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도에 움직이는 구간들을 이렇게 짧게 찍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게 진짜 습관화되어 있어요. 뭐 예전에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고 그냥 지도를 보고 다닐 때부터 생긴 습관인데요. 이렇게 장거리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장거리를 길게 놓고 지도를 보는 거 하고 지도를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잘라서 보는 거 하고는 우리가 다니는 여행 루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은 시대가 왔기 때문에 굳이 지도를 보고 이렇게 막 다니지는 않지만, 항상 그 여행지에서는 자주 다니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자주 가는 곳은 일단 뭐 이렇게 다녀보지 않은 루트를 새롭게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요. 처음 가는 곳들은 전체 지도를 크게 보고 전체 루트를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짧게 구간들을 보는 거죠. 유럽은 그 자동차 여행, 일명 로드 트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여행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럽의 여행 블로거들이나 현지의 그 여행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하는 현지 전문가들의 내용들, 이것들을 많이 참고해서요. 유럽을 다니면서 항상 그런 그 연구, 또 새로운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제롬의 유럽 자동차 여행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녹아있는 것이 우리의 알프스 서클 여행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사실 그 피센에서 라인 폭포 넘어가는 길은 고속도로만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제일 빠른데,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은 이 동네 사람들이 추천한 드라이빙 코스, 아름다운 드라이빙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더 걸리기는 하지만 산을 넘고 마을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조그만 쇼컷 루트, 쇼컷이라고 말하는 건 빨리 가는 쇼컷이 아니라 짧게 자른 쇼컷 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 피센에서 라인 폭포를 넘어가는 이 지역이 그 사과를 많이 키워요. 사과를 많이 키우는 지역인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한국에서 얘기하는 사과는 보통 이제 그냥 먹는 사과, 부사 같은 이런 거죠. 먹는 사과 이런 건데, 그 유럽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뭐 이런 땅이 토질이 좋고 이런 지역에서는 항상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고려하는 작물이 포도죠. 포도고, 이 날씨나 환경이나 여건들이 포도가 좀 자라기 힘든 지역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심냐면 사과를 심어요. 이 사과도 곧 아펠바인이죠. 아펠바인. 그래서 포도주 농사를 짓기가 힘든 곳은 사과 농사를 지어서 아펠바인, 물론 먹는 사과도 뭐 쓰지만 아펠바인으로 주로 많이 농사를 짓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도 와인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럽의 여행지들이 대부분 이태리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들 와인이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독일도 굉장히 와인이 유명한 곳이죠. 물론 품종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넘어 들어가는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와인이 유명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위스 와인을 사실 접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스위스 와인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스위스 국내에서 대부분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생산량이니까 특히 이제 주네브 인근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와인 산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스위스를 가도 꼭 스위스 와인을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저는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인 포도 농사를 짓기 힘든 지역은 그 다음으로 대체되는 것이 사과 농사 지역이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지역이 독일에서 스위스를 연결하는 아주 사과 농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을 지나고 계십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스위스에서의 와인 고르는 팁을 제가 드리면요. 스위스는 이제 사실 물가가 굉장히 비싼 나라라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와인 하나 시켜서 먹기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뭐 좀 비싸고 맛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뭐 비싸도 이렇게 맛이 훌륭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죠 사실.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의 국민 마켓 있죠. 쿱이라는 마켓이 있습니다. 미그로스라는 마켓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위스에 있는 쿱이라는 마켓은 이거는 유네스코가 지원해야 될 스위스 여행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쿱 마켓 같은 데 가서요. 와인 코너를 가보시면 와인의 각각 그 국가, 그러니까 그 생산 국가에 국기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 그 와인들 중에서 스위스 와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스위스 와인 중에서도 이렇게 750ml 큰 병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 반병짜리로 나와 있는 와인들, 또 조그만 와인들, 버틀로 나와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그 와인들이 인기 좋은 와인들이니까 잘 모를 때는 750ml 큰 병을 고르지 마시고 조그만 버틀, 인기가 좋으니까 조그만 버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조그만 버틀로 되어 있는 그런 와인을 고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수 나왔네요. 보덴제라고 합니다. 콘스탄츠, 독일과 스위스의 국경을 연결하는 큰 호수인데 이 호수를 따라서 좌측 아래로 내려가면 스위스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동남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죠. 흔히 말하는 아펜젤 지역을 가는 곳이고 이쪽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스위스의 동북부죠. 동북부, 흔히 말하는 쥐리히 동북쪽. 그래서 독일하고 스위스의 국경지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는 라인 폭포가 사실 스위스랑 독일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차로 이렇게 독일에서 스위스 라인 폭포를 넘어갈 때는 거의 국경을 2번을 넘었다 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지도가 아주 복잡한 그런 지역인데 우리는 지금 스위스와 독일의 국경지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시면서 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과 농사 안 짓는 곳은 무조건 포도예요. 포도. 그리고 햇살 좋고 아침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호숫가는 대부분 다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 유럽에서는 부가가치가 와인이 제일 높죠. 농사를 지어서 뭔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벌어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작물이 와인이기 때문에 프랑스를 시작해서 이태리, 그리고 독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마찬가지. 와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대부분 다 포도를 키웁니다. 그게 정성을 다하죠. 자, 국경 넘는 순간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일과 스위스 국경도 이렇게 국경을 넘으면서 치열하게 검문 검색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 스위스 사람들이 독일을 나와서 돌아갈 때 독일 쪽 국경에서는 그냥 잘 가시오 하고 보내주지만 스위스로 들어가는 국경 쪽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국경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관리는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어떤 국경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국경 관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위스 물가가 정말 비싸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스위스 사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는 사람들 중에 물론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사람들이야 쇼핑 편하게 하면 되지만 지금 국경이죠. 바로 독일과 스위스 편하게 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그 서민들 또는 스위스에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이 스위스의 생활 물가가 비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어서 독일에 와서 독일 마켓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국경을 나와가지고 독일에 와서 독일의 유명한 르웨 마켓이나 이런 마켓들에서 쇼핑을 잔뜩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생필품 같은 것들 잔뜩 사가오는 것들은 적당히 봐주지만 술이나
뭐 다양한 아이템들 있잖아요. 관리하는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스위스 쪽으로 들어가는 인바운드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스위스 국경이 아주 까다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독일 스위스 국경을 넘을 때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차량 내부를 째려보는 그 스위스 쪽 국경 관리 요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독일에서 스위스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스위스는 고속도로 시스템에 이렇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있는 게 아니고요. 비넷 시스템이라서 비넷. 티켓을 하나 사서 자동차 유리창에 딱 붙이면 그게 이제 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는 비넷 시스템이 되는데 스위스 비넷은 1년짜리 그죠? 하나 사면 1년짜리 보통. 그래서 자동차 유리창에 잘 붙이고 다니시면 안전하게 스위스 모든 고속도로를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나 다른 나라의 이탈리 같은 나라의 도로비보다는 오히려 저는 스위스가 더 저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독일은 도로비 자체가 없는 나라지만 뭐 독일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그래도 비넷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매우 편안한 나라가 스위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라인 폭포가 있는 마을 샤프하우젠이죠. 샤프하우젠 마을에 들어봤는데요. 저는 라인 폭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억들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배낭여행 다니고 이럴 때 뭐 이렇게 라인 폭포를 사실 찾아가기가 힘든 곳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유럽에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닐 때 추억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뭐 이렇게 스위스 쥐리히에서 그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이 폭포죠. 지금 보죠. 라인 폭포 앞에 전망대 사람들이 막 내려다보고 있고 그러는데 스위스에서 저녁에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스위스 사는 그 지인들하고 같이 저녁에 라인 폭포를 만나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렇게 밝은 낮에 라인 폭포에 가서 라인 폭포를 만나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마성의 폭포라고 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으면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폭포인데 라인강이죠. 라인강이 예전에 뭐 로렐라이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배 타는 어부들을 유혹하는 이런 뭐 이렇게 있죠.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신화 같은 얘기들이. 묘한 나이아가라나 막 이구아수 폭포처럼 막 마구마구 멀리서 떨어져서 막 압도감 때문에 접근하기 힘든 그런 폭포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아주 친근감 있게 아주 로맨틱하게 떨어지는 폭포라 더욱더 매력이 있는 그런 폭포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폭포 가시면요, 차는 1번 주차장에 주차하시고요. 제일 가까우니까. 다른 주차장 너무 멀 수도 있어요. 주차하시고 가능하면 이 보트 투어 앞에 지금 파란색 지붕 있는 보트 투어가 있는데 보트 투어 뭐 번호 순으로 이렇게 코스가 좀 달라요.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쓱 나가는 거, 반대편 저기 뷰포인트에 내려주는 거, 그리고 이쪽 들어와서 내려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가운데 섬이 있거든요. 섬에 내려주는 거, 이렇게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코스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배를 타고 와서 한번 라인 폭포를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주차장에서 내려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좋아요. 뭐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은데 기왕이면 뭐 한 스위스 프랑, 4프랑, 5프랑 뭐 비싼 건 한 20프랑 정도 비용을 내면 보트 투어가 가능하니까 보트 투어 줄이 길지 않다면 아니면 뭐 줄이 한 20-30분 기다리더라도 한번 꼭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유럽 여행 일정에 루트만 되면 가능하면 여기 라인 폭포를 꼭 포함시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라인 폭포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처음 가보신 분이나 한번 뭐 이렇게 유럽을 몇 번 가보신 분들에게도 라인 폭포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죠. 국경을 하나, 두 개를 넘습니다.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는데 가다가 이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에서 내려봤어요.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내려봤는데 이렇게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라인강 크루즈죠. 라인강 크루즈가 이제 도크입니다. 도크. 그래서 물의 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채워서 지나가는 도크를 통과하는 모습을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보고 있길래 순식간에 내려서 구경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자동차 여행의 매력이죠. 뭐 지나가다가 정말 놀라운 곳이 있거나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내려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또 뭐 계획이 없었지만 순식간에 아주 즐거운 경치를 보고 이렇게 이제 프랑스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프랑스 알자스 지방이죠. 알자스. 알다시피 알퐁스 도데, 그죠? 마지막 수업 이런 옛날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가보시면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알자스는. 그래서 옛날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치열하게 뭐 이렇게 독일 땅이 됐다가 프랑스 땅이 됐다가 막 그랬던 지역인데, 제가 저희 알프스 서클 여행에 알자스를 포함시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니는 동선상에 산악 지역을 끼고 산악 지역에서만 자는 것도 좋지만 그 동선상에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동선상에서 조금만 연결을 시키면 정말 그곳만을 위해 쉽게 가기 힘든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매력적인 지역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알자스입니다. 알자스의 그 유명한 콜마르. 뭐 일반 여행자들은 스트라스부르 이런 데를 많이 가시던데, 스트라스부르는 좀 규모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소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덜 들고요. 규모가 작은 소도시, 그리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배경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마을 콜마르를 가는 거에 이제 저희의 정규적인 일정입니다. 정규 일정이고, 지금 이날 2022년 9월 영상인데 지금 계속 보시는 게, 이날은 제가 계속 그 여행을 다니면서, 저희는 소그룹 여행이니까 같이 여행 다니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가끔씩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이 팀에게는 콜마르 숙박이지만 숙박을 바꿨어요. 콜마르보다 더 숙박하기가 어려운 마을로. 그 마을이 바로 리크위르라는 마을입니다. 리크위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알자스, 스트라스부르, 알자스에서 조금 더 들어와서 콜마르 정도까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콜마르보다 더 들어가는 더 소도시죠. 리크위르라는 소도시입니다. 물론 여기 근처에 에기센 같은 굉장히 작은 아름다운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소도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특히 리크위르를 좋아합니다. 리크위르를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옛날 중세 성같이 조그마한 고립된 성 같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정말 옛날 가게들이 이렇게 아기자기 모여 있어요. 모여 있고, 이 마을에 정말 그 알자스 지방의 옛날 모습을 100%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마을이 작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식 정규 숙박 지역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뭐 소그룹 여행은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보통 첫날 만나보면 우리 같이 여행 다니는 동행들의 스타일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크위르 꼭 가봐야죠. 왜냐? 알자스 와인의 본산이니까. 주변이 다 지금 포도밭이잖아요. 알자스는 흔히 말하는 그 리슬링 와인의 본산입니다. 리슬링. 프랑스 와인 좋죠. 와인 좋은데 특히 이 알자스는 리슬링이 너무 좋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와인은 다 좋아하지만 특히 또 이렇게 리슬링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가신 분들한테 저녁에 리크위르 마을에서 리슬링 와인도 맛보고, 그리고 프랑스니까 마을에 뭐 미슐랭급 레스토랑이 뭐 여러 개 있어요. 조그만 마을이지만 미슐랭급 식당에서 밥도 먹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날은 숙소를 리크위르에다가 잡았습니다. 숙소를 리크위르 마을 정중앙에 있는 호텔로 잡았어요. 그래서 리크위르 숙소를 거기 잡은 사람은 그 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반적인 주차는 이 마을 주변에 빙빙 돌아오 왼쪽,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뭐 사방에 아웃사이드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고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날은 뭐 리크위르 숙박이니까 호텔 주차장을 갖고 있는 호텔로 예약을 한 거니까요. 호텔 안에 있는 주차장까지 차량이 진입을 합니다. 몇 년 전 프랑스 관광청 홍보 브로셔의 표지 사진에 조그만 마을의 골목, 그 골목에 있는 건물, 그리고 건물 뒤로 보이는 교회 첨탑, 이런 사진이 표지 사진으로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봤던 느낌이 나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그 표지 사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리크위르였어요. 리크위르. 와우. 내가 갔던 그 마을인데 그 마을에 이런 골목이 있었다고 하고 다시 그 골목을 찾아본 거죠. 그래서 찾아본 결과 리크위르에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와인도 좋고 다 좋았지만 이날 이 리크위르 숙박을 감행한 이유는 그 골목의 저녁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실은 감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 중심으로 지금 차를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들 다른 지역에서 자거나 아니면 외곽의 호텔에서 자고 걸어서 들어와서 보고 걸어서 나가는, 그리고 낮에 점심때쯤에 사람들이 제일 많다가 저녁이 되면 딱 그 숙박시설 인원에 맞게만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을이 되는데 그 마을의 골목으로 지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숙박을 하기 전에는 여기 이 골목을 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마을인데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은 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루트를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보고 골목길에서 아침과 저녁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을인데 이날은 그 소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그런 날이죠. 자, 주변에 보시는 건물들이 다 전형적인 알자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건물들이 가득한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와글와글 바글바글 하죠. 전부 다 가방에 알자스 와인 몇 병씩 사서 들고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프랑스 여행을 하는 많은 그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프랑스가 자랑하는 치즈, 와인,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마을의 정중심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와, 이렇게 차가 들어오네, 그죠? 사람들은 저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네라고 놀라울 수 있지만 저는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호텔 이 마을 중심에 있는 아주 클래식하고 아기자기한 호텔입니다. 이 도로 앞쪽 제일 중간에 저 가운데 정중간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 이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여기서 아침을 먹었는데 대박입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침빵. 자, 이 호텔 주차장이죠. 정식으로 파킹이 있잖아요. 하룻밤에 5유로 정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환상적인 밤이었고요. 이날 저녁에 맛있는 치즈 그리고 맛있는 식당, 미슐랭급 식당에서 와인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빵을 먹으면서 이 관광청에 나왔던 그 자리죠. 그 자리를 이렇게 걸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참 좋은데 앞으로 우리 알프스 서클 여행에 이 마을 숙박을 점점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아주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알프스 서클 여행 5일차 제롬의 여행 방식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